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77편 최충원 형제 혈투 그리고 만적의 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신난 이후에 28년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던 명종이 결국 최충원에 의해 폐위되고 인종의 다섯째 아들이자 쫓겨난 명종의 동생인 왕민이 고려의 제20대 임금으로 즉위하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국왕을 갈아치운 최충원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지 고려사의 기록들을 탐색해 보기로 하죠. 대왕 폐하, 경하드리옵니다. 대왕 폐하, 경하드리옵니다. 왕이 대관전에 나가서 여러 신하들의 할애를 받았다. 이어서 의복루로 옮겨가서 친히 수기하는 군사를 위로하였다. 최충원이 왕에게 아뢰었다. 대왕 폐하, 폐하께서 새로이 보위에 오르셨사오니 폐왕의 구습을 답습하지 마시고 왕실과 조정의 기강을 일신하여 만세에 그 업적을 빛내는 훌륭한 군주가 되시옵소서. 그야 이를 말이겠습니까? 최공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왕 폐하, 보위의 주인이 바뀌었사오니 마땅히 폐하의 지근거리에서 근시와 수기의 일을 맡아보는 자들 중에 함께해서는 아니 될 자들은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할 것이옵니다. 아, 내시 말씀입니까? 그러하옵니다. 그러면 내시들 중에서 몇 명이나, 그보다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내보내야 한다는 말씀이요? 여기에 명부를 작성해 왔사옵니다. 이게 모두 몇 명이요? 우선 70명을 가려서 명부에 올렸사오니 그 자들은 모두 내시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할 것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지요. 고려사 저료는 이 부분을 최충원이 왕에게 고하여 내시 민식 등 70명을 내쫓았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시기 고려의 내시는 조선시대와는 달라서 거세된 남자, 즉 환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와 전남대 김당택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왕 주변에서 생활을 같이 하다시피 하면서 국왕과 어울리고 또는 뭐 국정을 같이 의논할 수도 있는 이런 아주 요직이죠. 그래서 고려시대의 사람들이 내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신난이 일어난 다음에는 물론 반드시 문과급제자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무반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라고 하는 것이 국왕과 지근의 거리에 있는 국왕의 측근이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국왕을 교체를 한다, 국왕을 내쫓는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국왕과 가까이에 있었던 내시들을 같이 쫓아내는 이런 조치가 당연히 취해지게 됐을 겁니다. 학식이 뛰어나고 가문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고려의 내시에 임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시에 임용되면 승진도 매우 빨랐습니다.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가 내시였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시는 문신들이 역임한 관직이었고 이 내시는 국왕의 측근들이었던 것입니다. 최충원으로서는 왕을 갈아치운 이후 당연히 내시도 갈아치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측근 인물들로서 내시를 채우면 국왕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요즘과 비유를 하자면 당시 고려의 내시는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관쯤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국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시들 역시 물갈이가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임금이 된 신종이
자신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할 내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시를 내보내고 새로 들이고 하는 모든 권한이 최충원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김당택 교수의 얘기처럼 최충원은 출신 성분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내시들을 대거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채워 넣음으로써 국왕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죠. 고려사 열전편 최충원전과 고려사 저료를 보면 최충원이 내시들을 대거 퇴출시켰다는 내용 바로 다음에 흥미로운 기사 한 토막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물을 빨리 헐어서 무너뜨리라 하지 않느냐? 하지만 장군, 이 다래종의 우물물은 대왕 폐하께서 음용하시는 어수이온데 어찌... 어허! 이 달해정은 예부터 흉하고 불길한 전설이 전해져 오는 나쁜 우물이다. 우리 고려의 앞날을 위해서 이 우물을 더 이상 어수로 사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야. 뭐들 하느냐? 빨리 허물지 않고.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우물을 허물어라! 세속에 달해정의 물을 마시면 환관이 득세한다는 전설이 있으므로 최충원은 그 우물을 허물고 광명사의 우물물을 임금이 마시는 어수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속어에 등리를 달해라 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달해정의 달해는 불붙을 달자의 쑥애자인데요. 고려사에서는 이것을 속어로는 등나무 등자에 배리자를 써서 등리라고 부른다,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서 바로 그 등리를 찾아보면 달해나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머루 달해할 때 그 달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명종이 어수로 정해놓고 길어다 먹던 우물의 이름이 우리말로 풀이하면 달해나무 우물이었고 그 물을 마시면 환관이 득세한다는 전설이 있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충원이 임금이 정해놓고 마시던 달해정을 폐쇄하고 광명사라는 사찰의 우물을 새로운 어수로 정한 것이 정말로 그런 전설 때문만이었을까요? 이익주 교수는 이 흥미로운 기사가 고려사에 오르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왕의 권위를 어떻게 부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죠. 한 사람의 국왕을 힘을 앞세워서 내쫓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행동에 대한 인정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국왕을 내쫓은 다음에 내시도 교체를 하고 국왕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고 이런 절차들이 그 다음에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어수 문제 이런 것도 뭐 그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아마 고려사를 편찬하는 사람들이 좀 재밌는 이야기 같으니까 고려사에 좀 수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명종을 폐위하고 그 후임으로 신종을 옹립했으니 이제 최충원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 그러나 국왕 교체를 외교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절차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외교 절차를 통해서 금나라의 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새로 즉위한 신종에 대해서 책봉을 받는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금나라 사서인 금서 고려전을 보면 승안 2년에 고려의 호가 자신은 노쇠하고 병들어 나라를 아우인 탁에게 물려주었다는 표를 올렸다. 이해 호가 폐위되고 탁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승안 2년이면 서기로는 1195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병이 들어 물러났다는 호는 물론 명종인데요, 새로 왕위에 오른 고려 왕의 이름이 탁이라는 생소한 글자로 쓰여 있습니다. 고려사 저료의 기록에 의하면 신종의 본래 이름은 민, 즉 왕민이었는데 금나라 황제의 이름과 글자가 겹친다고 해서 즉위하자마자 왕탁으로 고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의 망리지였던 연개소문의 연자가 당고조 이연의 이름과 같다고 해서 당나라에서는 연자 대신에 샘 천자를 써서 천개소문이라고 표기했던 것과 같은 경우죠. 말하자면 피휘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금나라 쪽 사서에는 고려의 왕이 교체된 것이 외교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고려 쪽의 처지에서 보자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려가 금나라에 충신하고
신하를 칭하고 충성을 맹세한 것은 인종 때입니다. 따라서 이제 인종 때나 의종 때에는 금과의 외교 관계에 아무런 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종도 자연스럽게 금의 책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종이 왕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려에서는 의종이 병이 있기 때문에 왕을 계속할 수가 없다. 따라서 동생인 명종을 내세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자 간의 계승도 아니고 형제 간의 계승을 하면서 금에 보고하지도 않고 새로운 국왕을 옹립한 데 대해서 금이 의심을 했습니다. 1170년에 무신난을 일으킨 주역들이 의종을 거제도로 유배하고 그의 동생 명종을 옹위했으면서 금나라에 보낸 표문에서는 의종이 중병에 걸려서 동생인 명종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물러났다는 요지로 해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최충원 역시 그 선례를 따르는 이외에 별다른 방책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임금이 바뀌었으니 하루라도 빨리 금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그 사실을 구하고 책봉을 받아와야 할 것입니다. 헌데 금나라에서 호락호락 책봉을 해주겠습니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경인년 사건으로 의종 대왕이 폐위되고 선왕께서 즉위했을 때에도 사절단을 보내서 그 내막을 조사하겠다며 오랫동안 까탈을 부린 까닭에 여간 애를 먹지 않았습니까? 지금 폐위된 전왕이 실제로도 건강이 좋지 못하니 병환이 깊어서 국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관계로 아우에게 양위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표문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해서 금나라 황제에게 보내는 두 가지의 표문이 작성되는데, 먼저 새로 왕위에 오른 신종의 표문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나의 형인 국왕 호가 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이제는 중한 책임을 내려놓고 남은 수명을 보전하려고 나에게 군국의 사무를 맡게 하였습니다. 나는 이 간곡한 당부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종묘는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서는 아니 되고 백성에게는 왕이 없어서는 아니 되겠으므로 그 간청을 받아들여서 번잡한 정무를 임시로 맡았습니다. 그리고 폐위된 명종이 금나라 황제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작성된 표문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나는 인생 황혼역에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반신불수가 되어 걸을 적엔 반드시 남에게 의지하여야 되고 두 눈이 모두 어두워서 시력은 한 걸음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일이 된 관계로 약물로도 치료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나라가 비록 작은 나라이긴 하나 왕위는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습니다. 일찍이 선친께서도 마땅히 아우에게 왕위를 전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우에게 마땅히 중한 책임을 지게 해야겠습니다. 나에게는 원자가 있으나 한사코 사양하는 데다 동생 탁이 큰 덕을 지녔으므로 군국의 사무를 맡기려 하는 바입니다. 실제로는 명종이 동생에게 왕위를 양보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없었고, 명종의 아들인 태자 역시 난리통에 일찌감치 강화도로 추방된 처지였기 때문에 이 표문에 있는 내용은 많은 부분이 최충원 쪽에서 꾸며서 쓴 것이겠죠. 어찌됐든 최충원은 고공원외랑 조통이라는 사람을 금나라의 사신으로 파견합니다. 고려 사신이 금나라에 임금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러 가면서 새로 즉위한 임금의 표문만으로는 모자라서
이전 왕의 명의로 그가 결코 왕위를 찬탈당한 것이 아니란 내용의 또 한 통의 표문을 작성해서 지참해야 했던 것이죠. 국왕이 죽고 새로운 국왕이 계승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국왕이 승하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국왕에 대한 책봉을 요청하는 이런 절차가 따르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일종의 양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종이 신종에게 왕위를 양위하는 이런 그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 양위를 신청하는, 요청하는 명종의 사신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책봉을 하는 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어떤 그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왕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조통이 가져간 그 두 통의 표문에 대해서 금나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최충헌과 그의 동생 최충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더듬어 보겠는데요. 우선 신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짐은 최충헌을 전국공신 삼한대광 대중대부 상장군 주국으로 삼을 것이며, 최충수에게는 수성 제란공신 삼한정광 중대부 응양군 대장군 위위경 지도성사 주국의 자귀를 제수할 것이다. 또한 박진재를 형부실랑에 임명할 것이며, 쿠데타에 성공하여 신종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한 공로로 최충헌 형제와 조카 박진재는 영예로운 자기와 높은 관직을 제수받게 되는데, 글쎄요, 목숨 걸고 혁명을 함께할 수는 있어도 그 과실을 사이좋게 나누기는 힘든 모양입니다. 최충헌 형제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동생 최충수가 왕실과 혼인을 맺으려 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대왕폐하, 소인 최충수이옵니다. 어서 오시오, 대장군. 단도직입적으로 초청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오. 소인에게 관연한 여식이 있어온데 요즘 태자가 외로워 보이시니 소인의 여식을 태자비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지금 뭐라 하시었소? 장군의 여식을 태자비로... 왜 그러시옵니까? 소인은 감히 왕실과 혼담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씀이시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 태자에게는 엄연히 태자비가 있는데... 어찌됐든 소인의 뜻은 폐하께 전해드렸사오니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최충헌 정권의 제2인자 격인 최충수가 자신의 딸을 왕실의 2인자인 태자에게 출가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태자가 아직 혼인을 안 한 총각이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태자는 창화백 우의 딸에게 장가들어 그녀를 비로 맞아들었다. 그런 터에 최충수가 자신의 딸을 태자의 비로 삼고자 왕에게 굳이 청하였으니 왕은 기뻐하지 않았다. 왕이 언짢은 내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충수는 자신의 딸을 왕실로 출가시키겠다는 집념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날 궁궐의 한 나인을 불러세운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겠느냐? 예, 대장군이신 최공어르신 나리가 아니옵니까? 그래, 내가 바로 대장군 최충순이라. 헌데 너한테 긴히 물어볼 것이 있다. 소녀에게요? 하문하시옵소서 나으리. 내 딸이 이제 곧 왕실로 시집을 가서 태자비가 될 터인즉 지금 내전에서는 어찌 준비를 하고 있더냐? 예? 소녀는 금시초문이옵니다. 뭐라? 금시초문이라 했느냐? 아니 그럼 대왕 폐하와 왕후께서 아직도 태자비를 내모내지 않고 있다란 말이냐? 예, 나으리. 그것이... 알겠구나. 어디 두고 보자.
한마디로 해서 내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려면 기존의 태자비를 쫓아내야 할 텐데 왜 아직 내보내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압박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인이 왕에게 최충수의 말을 고하니 왕이 마지못해 태자비를 내보냈다. 면목이 없구나. 이 못난 시아비를 용서하거라. 왕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자 왕후도 눈물을 흘렸고 궁중의 사람들이 모두 흐느꼈다. 태자비가 드디어 미복으로 갈아입고 궐 밖으로 나갔다. 최충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곧 홀레홀리 날을 받고 혼수를 성대하게 장만하였다. 자, 이렇게 되자 그 소문이 형인 최충원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 리가 없었고 최충원은 술병을 들고서 동생 집으로 찾아갑니다. 듣자 하니 네가 딸을 동궁에 들여보내려고 한다는데 그 소문이 사실이더냐? 예, 사실입니다, 형님. 내 말을 명심하거라. 지금 우리 형제의 세력이 비록 한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나 본래 우리 집안의 가계가 미천하다는 사실을 너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딸을 동궁으로 시집 보낸다면 사람들의 비난을 어찌 피하겠느냐? 부부 사이란 은혜와 의리로 맺어지는 법이다. 하물며 태자는 이미 여러 해 동안 태자비와 부부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서로 이별을 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어찌 사람으로 할 일이겠느냐? 태자비의 일은 안 됐으나 형님이 이 혼사를 도와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옛 사람이 이르기를 앞술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뒷수레가 경계한다고 했다. 예전에 여의방의 딸을 태자에게 시집 보냈다가 마침내 남의 손에 목숨을 잃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앞사람이 실패한 자취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그러느냐? 그러자 최충수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한숨을 쉬었다. 이윽고 한참 뒤에 입을 열었다. 형님의 말씀이 이치에 어긋남이 없는데 별 수 있습니까? 제가 따라야죠. 그래.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잠깐 여기에서 이야기를 멈추고 최충원이 동생 최충수를 설득하면서 했던 발언을 돌이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충원과 최충수는 예전에 이의방이나 이의민처럼 천민 출신이 아니었고 그의 아버지가 무관으로서는 최고관 등인 상장군이었으니 비교적 좋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충원은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으려는 자신의 동생에게 자기의 집안 내림, 즉 가계가 미천하니 엄두를 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익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려는 문벌 사회죠. 여러 귀족 가문들이 누대에 걸쳐서 서로 혼인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의 문벌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최고 수준의 문벌 그 관계 속에 왕실도 들어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실과의 혼인은 언제나 고려의 그 최상층 문벌 가문과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의 그 관리로 굳어져 있던 상황인데 여기에 갑자기 어느 한 가문이 정치적인 권력을 잡았다고 해가지고 왕실과 혼인을 하겠다고 나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수십 년 동안 또는 100년이 넘게 계속되었던 그 문벌 집단 내에서 아마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게 될 겁니다. 최충원이 무력을 동원하여 단숨에 권력을 거머쥘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 집안이 문벌의 반열에 들려면 적어도 3, 4대는 지나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최충수가 왕실과의 혼인을 포기함으로써 형제간의 갈등도 해소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최충원이 돌아간 뒤 최충수는 다시 계획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대장부가 무슨 일을 하려면 스스로 결단을 해야지. 형이 와서 뭐라 했다고 맥없이 취소를 해버리다니 이건 말이 안 돼. 여보라!
혼례는 예정대로 진행할 터이니 혼수 준비를 다시 하도록 하라. 그러자 어머니가 나서서 그를 말렸다. 충수야, 네가 형의 말을 따르기에 이 애미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기쁘게 여겼는데 이제 와서 다시 생각을 뒤집다니 어쩌려고 그러느냐. 안 된다. 이것은 부인네들이 알 바 아니? 저리 비켜라! 아유, 저 녀석이 애미를. 최충수가 밀치는 바람에 어머니가 땅바닥에 넘어졌다. 최충원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분을 참지 못하였다. 이놈의 자식, 불효보다 더 큰 죄가 없다 했거늘. 충수 저놈이 어머니도 저렇게 욕을 보이는 판에 하물며 내 말이 먹히긴 하겠는가. 타일로도 소용없다면 힘으로 막는 수밖에 없지. 여봐라, 내일 아침 충수의 딸이 혼례를 치르러 궁으로 향할 것이다. 너희들은 광화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충수의 딸이 도착하거든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알겠느냐? 이렇게 되자 최충원의 그러한 반응이 다시 최충수에게 전해졌고, 이 최충수가 하는 일에 아무도 간섭을 못하는데 오직 형이 나서서 나를 제지하려고 한다 이거지. 형이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있다고 과시하는 것 같은데, 좋아, 그 무리들을 내가 모두 제거해버리겠어. 드디어 최충수는 자신의 형에게 무력으로 대항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고려사에서는 최충수가 자신의 무리에게 무력 대항을 지시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최충원은 울면서 그 대책을 논의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최충원은 박진재와 김양진, 노석숭 등을 불러서 대책을 논의합니다. 박진재는 최충원의 조카로서 최충원이 이의민을 제거하는 거사를 감행할 때 목숨을 걸고 행동을 함께했던 인물입니다. 공의 형제부는 두 분 다 저의 외숙인 바에 저의 정리상 어느 쪽으로 더 기울고 말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국가의 안위가 이 한 번의 일에 달려 있으니 아우를 도와서 역적이 되느니 보다는 형님의 편에 가담하여 순리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구나 대의를 위해서는 고륙의 사사로운 정을 끊는 법이니 제가 마땅히 김양진, 노석승 등과 함께 무리를 거느리고 가서 돕겠습니다. 고맙구나. 그래야지. 자, 군사들은 나를 따르라! 최충원이 자신의 무리 1000여 명을 거느리고 광화문에 이르러 문을 지키는 병사에게 알렸다. 대장군 최충수가 내일 아침에 난을 일으키려고 해서 내가 사직을 보위하려고 하니 너는 이 사실을 속히 대왕 폐하가 계시는 곳에 아뢰도록 하라. 빨리 가지 않고 뭘 하느냐? 예, 상장군 나으리. 예. 왕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라 즉시 명을 내려서 궁궐문을 열고 최충원을 맞아들였다. 또한 무기고의 무기들을 금군에게 주어 대비하게 하니 여러 명의 장군들이 다투어 자신들의 군사를 거느리고 몰려왔다. 이렇게 되자 새 분리를 느낀 최충수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자신이 거느린 무리에게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들 들으라! 아우로서 형을 공격하는 것은 곧 패덕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일단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형을 만나 죄를 빌 것이니 너희들은 알아서 도망가도록 하라. 그러나 최충수는 자신을 따르던 장군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공의 문화에 의탁한 것은 공이 세상을 덮을 만한 기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비겁하기가 이를 데 없으니 이것은 곧 저희들을 멸족시키는 행동입니다. 청컨대 이기든 지든 일단 한번 싸워서 승패를 결정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좋다.
정이 그리하다면 나가 싸우도록 하자. 그 대신에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싸워야 할 것이다. 많은 전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너희들이 죽인 자가 가지고 있던 바로 그 관직을 줄 것이다. 알겠느냐? 이렇게 해서 형제는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충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충수 자신은 형에 맞서서 싸우는 것을 자꾸만 주저하는 데 반하여 그가 거느린 무리들은 자꾸만 형제간의 결전을 부채질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빚어졌는지 김당택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 이유민 제거를 제의한 인물은 최충원 아닌 그의 동생 최충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유민을 제거하고 나서는 정작 정권을 장악한 인물은 자기 형이고 또 지위도 높은 최충원입니다. 여기에 최충수가 불만을 품었습니다. 더구나 최충수는 문객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객들이 이제 최충수를 부추겼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형인 최충원이하고 한번 겨래라. 왜냐하면 문객들 입장에서는 최충수가 정권을 잡아야만 자기들도 관직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꾸 최충수를 부추겨서 최충원과 대결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럴 문자에 손님 객자를 쓰는 문객이란 주인을 모시고 그에게 충성을 바치면서 자기들이 모시는 주군이 권력을 잡았을 때 벼슬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성격의 세력을 일컫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동교동계 혹은 상도동계라고 지칭됐던 정파에 속했던 세력 역시 옛날로 치면 문객이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최충수는 자신을 따르는 이 문객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형 최충헌과 목숨을 건 일전을 치르도록 내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 후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참고로 고려사의 기록에 광화문이 자주 나오는데요. 넓을 광자를 쓰는 이 광화문은 개경에 있던 고려 황성의 정문으로서 당시 광화문 앞쪽이 개경에서 가장 번화가였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최충수의 군사는 이미 여러 장수들이 모두 최충원에게 가담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새 분리를 느끼고 대열을 이탈하여 도망을 치기도 하였다. 최충원은 광화문을 나와 시가지를 향해 내려오고 최충수는 광화문 쪽으로 올라가다가 흥국사 남쪽에서 서로 맞부딪혔다. 저 반역 무리들의 목을 베어라! 불격하라! 군사들은 활을 쏘아라! 최충원이 궁중의 창고에서 대강로를 꺼내다가 화살을 마구 쏘아대니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졌다. 최충수의 무리가 회랑의 문짝을 가져다가 방패를 삼아 막았으나 이기지 못하고 결국 크게 무너졌다. 최충수가 드디어 패배를 선언했다. 오늘의 패전은 하늘의 뜻이다. 형이 임진강 이북에서 살 것이니 나는 임진강 이남으로 내려가 살 것이다. 가자! 이리야! 최충수는 거느리던 장수들과 함께 문을 지키는 자들을 물리치고 빠져나가서 창단을 건너 파평현의 금강사에 이르렀는데 추격해오던 자들이 그의 목을 베어서 서울로 보냈다. 최충원이 최충수를 추격했던 군사에게 울면서 말하였다. 이놈들아, 나는 동생을 산채로 사로잡으려고 했는데 어찌하여 경솔하게 죽이고 말았단 말이냐. 이렇게 해서 최씨 형제끼리 고려의 수도인 개경 한복판에서 시가전으로 맞붙었던 한바탕의 전투가 형인 최충원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전남대 김당택 교수는 최충수가 형의 반대를 무릅쓰고 왕실과의 혼인을 추진하려 했던 것은 역시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는 야심 때문이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를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충원이를 능가해보겠다, 이런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충원이로서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면서까지 그 혼인을 반대한 이유가 거기 있고, 그러한 최충원이었지만 자기는 또 왕실과 혼인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강종의 서녀를 취해서 왕실과 결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그 무신 권력자들이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왕실과의 혼인을 이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충원 형제의 한바탕 결전이 있고 난 직후 지금의 영종도에 해당하는 자연도에서는 개경에서 유배당한 왕년의 정치검을 한 사람이 쓸쓸히 눈을 감습니다. 최충원에 의해 유배당한 두경승이었습니다. 열전편 두경승전에 따르면 전주 만경현 출신인 두경승은 무신난 때 다른 무관들 중에는 남의 재물을 약탈하는 자들이 많았으나 그만이 홀로 털끝만큼도 범하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품 탓에 아마도 무신난 이후 최충원 정권 이전까지 오랫동안 고위직에 군림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두경승이었지만 말년에 최충원에 의해 유배형을 받은 데 대해서는 몹시 분노했던 모양입니다. 고려사 저료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는 몹시 분하게 여겨서 자연도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 그리고 그해 12월 신종은 고위직에 대한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합니다. 물론 국왕인 신종의 명의로 발표됐지만 실은 최충원에 의해서 이뤄진 인사죠. 조영인을 수태사 문화시랑 평장사 판이부사로 삼을 것이며 기홍수를 중서시랑 평장사 판병부사에 임유와 최당을 함께 중서시랑 평장사에 이문중을 참지정사에 우수류를 좌복야에 최선을 지추밀 원사에 김준을 동지추밀 원사에 최순이와 차약송을 함께 추밀원 부사에 그리고 최충헌을 추밀원 지주사 지어대사에 임명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통해서 최충원 정권의 특징이나 혹은 앞으로 전개되어 나갈 고려 조정의 방향성을 읽어내는 일이 가능할까요? 최충원은 직접 무신난을 일으킨 그 무신들과는 한 세대 다른 그 뒷사람이고, 어떤 점에서는 고려 사회를 다시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요구, 이런 것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보다는 그 이전 사회를 어떻게 유지시키고 계승할 것인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 전기에 소위 그 문벌 출신 관리들이 최충원 집권기 이후에는 좀 더 많이 활약을 하게 되는 이런 그 환경이 조성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익주 교수는 여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이 곧 전국의 향방을 결정짓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고려시대에 왕명의 출납과 수기 그리고 군기 따위를 맡아보던 관할을 추밀원이라고 했는데요. 재상과 추미를 합하여 제추라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관직의 경험이 축적된 사람이라야 오를 수 있는 직위인 만큼 제추에 오를 수 있는 대상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최충원으로서도 인사를 통해서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고 안정을 기하는 쪽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이익주 교수의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정권 때 활약했던 인물들의 출신 가문을 분석해 그 성격을 탐색하는 작업을 해온 김당택 교수는 앞에서 거론했던 인물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조영인이는 유명한 횡천조씨입니다. 이후로 횡천조씨는 수많은 재상들을 배출합니다. 역시 재상에 임명된 기홍수는 무신인데 시서에 능했다고 합니다. 시를 잘 짓고 글씨도 잘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홍수가 좋은 집안에서 출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재상에 임명된 임유는 정한임씨 출신입니다. 정한임씨 역시 유명한 가문으로 많은 재상을 배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유청의 집안인 최당, 즉 철원채 씨입니다. 최당은 최유청의 가문인데요. 최유청은 의종 때 정이품인 문화씨랑 평장사를 지냈으며 그의 아들들인 최증, 최당, 최후, 최선이 모두 과거에 급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최충원 정권은 비록 무인 권력이긴 하지만 이전의 무신 정권들과는 달리 권력을 이끌어가는 상층부의 면면들이 대개 좋은 가문 출신으로서 어느 수준 이상의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김당택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신종 원년 5월 금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조통이 돌아옵니다. 조통은 금나라 쪽에서 폐위된 명종에게 보내는 조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경이 갑자기 왕위를 사양하고 물러났다 하여 사변의 비상함을 의심하였소. 스스로 노세와 질병이 닥쳐왔기에 아우에게 왕위를 존한다고 하였소. 비록 성심에 나온 말인 듯 하나 짐이 듣기에 미덥지 못하니 잇따라 사신을 보내서 상세한 점을 물어볼 것이오. 암만 해도 명종이 몸이 아파서 동생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물러났다는 말을 믿기가 어려우니 앞으로 사신을 더 보내서 조사를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엄포를 놓고 있는 듯한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의 조서를 받아든 고려 조정에선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책봉을 받은 국왕을 임의로 폐위하고 새로운 국왕을 세웠다고 한 이것이 적어도 명분에 있어서는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죠. 그 당시에 금이 군대를 동원해서 고려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그런 군사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고려의 그 무신들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 있었느냐? 그렇게 보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트집을 한번 잡아보고 이 트집을 잡는 쪽에서 언제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외교적으로 그걸 노린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신종 원년 서기로는 1198년 5월 개경의 북산에 남욱군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무엇인가 심각한 얘기를 나눕니다. 사동, 만적, 미조이, 연복, 성복, 소삼 등 6명의 노비들이 주동이 돼서 공과 사의 노비들을 일부러 불러 모은 것입니다. 물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것도 이들 노비들의 일이긴 했으나 그 규모나 행동으로 봐서 그저 땔감이나 하기 위해서 산에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적이라는 노비가 앞으로 나섭니다. 나는 만적이다. 우리가 오늘 왜 여기 북산에 모였는지 아는가? 생각해보라. 경인년 계사년 이래로 우리나라에서는 천민과 노예 중에서 들고 일어나 고관대작이 되었다. 장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 우리가 언제까지 육신의 늑골을 고달프게 혹사하고 채찍 아래서 시달려야 하는가? 산에 모인 노비들을 대상으로 사자후를 토한 이 노비가 바로 만적이었는데 만적은 다름 아닌 최충원이 집에서 부리던 노예, 즉 산호였습니다. 홍승기 전 서강대 교수는 한국사 시민강좌 제39집에 만적의 난을 다룬 논문에서 만적 등이 행한 그 연설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째, 무신난 이래 고위관리들 가운데 많은 수가 노예 출신이다. 둘째, 장상의 씨가 따로 있지 않다. 셋째, 때가 오면 누구나 고위관리가 될 수 있다. 넷째, 지금은 노예가 더 이상 혹독한 노역과 매질을 참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결론에 이르고 있는데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노예들이 봉기하여 고위관직을 차지할 때다. 특히 그들의 구호에서 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즉 장군과 재상이 될 종자가 애초부터 따로 있다더냐 하는 내용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봉기가 어떻게 진행돼 나가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노비들은 누런 종이 수천 장을 썰어서 각각 장정을 상징하는 고물의 정자를 새겨서 표식으로 정하고 이렇게 약속하였다. 여러분! 돌아오는 가민일에 흥국사에서 모입시다! 흥국사에 모여 일제히 북을 치고 소리를 치면서 구정 쪽으로 몰려가서 난을 일으킵시다. 그러면 궁중에서도 우리의 동지들이 호응해서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안과 밖에서 서로 호응해서 최충원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각각 여러분을 혹사시켜온 자기 주인들을 모조리 쳐 죽이고 천인의 문적, 즉 종문서를 불살라버리면 우리는 어떤 고관 대작이라도 될 수 있을 것이오. 이들은 당대의 최고 실력자인 최충원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망이 망소의 난을 비롯해 이전에 지방에서 무수히 일어났던 밀란들과는 우선 그 명분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익주 교수의 얘기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거의 유일한 노비들의 신분해방운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자기들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이런 난도 참 드물죠. 그런 점에서 참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무신난 이후에 처녀 출신이 공경장상에 오른 사례가 있다. 이건 당연히 만적이 이런 난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계획적으로 권력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간 점에서 이것도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내건 구호로 봐서 분명히 노비들의 신분해방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반란을 주모한 인물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최충원의 노비였다는 점에서 과연 그가 당대 고려의 다른 노비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충원의 산호라고 하는 사람의 생활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것이 일반 민중들의 생활에 비해서 더 못한 것이었을까? 또 최충원의 산호와 그 당시 일반 그 노비들과 같은 반열에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물음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만적이 권력을 잡는 데 성공했다면 고려의 신분제를 없앴을까? 그런 점에서 만적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 해방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조금 좀 더 설명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의미심장한 노비들의 거사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노비들은 약속한 기일에 흥국사에 모였으나 그 수가 수백 명에 불과했으므로 성사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다시 보제사로 장소를 바꿔 모이기로 하였다. 만일에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를 그르칠 것이니 누설하지 않도록 모두 조심합시다. 그런데 결국 밀고자가 나타납니다. 유락박사 한충유의 집 노비 순정이 주인인 한충유에게 반란 음모를 밀고 하였고, 그러자 한충유는 최충원에게 이를 고발하였다. 뭐라? 노비들이 반역 음모를 꾸몄다 했는가? 뭐? 그 반란의 주모자가 내 집에서 부리던 만적이란 종놈이었단 말이냐? 이런... 여보라! 그 종놈들을 모조리 잡아오도록 하라! 최충원은 만적 등 100여 명을 체포하여 강물에 던져 죽였다. 그리고 반란 음모를 고발한 한충유에게는 한문지우 벼슬을 주었으며, 한충유의 집 노비 순정에게는 은 80냥을 주고 노비 문적에서 삭제하여 양민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해서 기세 좋게 진행됐던 노비들의 반란, 즉 만적의 난은 제대로 봉기를 해보지도 못한 채 좌절되고 맙니다. 그럼 만적의 난에 대한 전남대 김당택 교수의 견해를 들어보겠는데요. 김 교수는 먼저 우리의 역사학계 일반에서 밀란의 요인을 분석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밀란이 전국적으로 크게 일어난 시기가
신라 하대와 고려의 무신 집권기, 그리고 조선 말기 등 세 세기인데 시대별로 밀란에 대한 원인 분석이 달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통치 권력이 이완되고 지방관이 타락하고 백성이 공궁하고 또 백성들의 의식이 향상됐고 이런 것은 신라시대 밀란의 원인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무신정권 시대 밀란의 원인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조선시대 밀란의 원인으로도 그러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서 밀란을 다루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일어났는가, 어떤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밀란이 가능했는가, 이런 걸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밀란의 원인을 이렇게 똑같이 설명해 버린다면 결국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다 똑같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지 않는가. 그렇다면 김당택 교수는 최충원 집권 초기에 일어난 만적의 난의 발발 요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요? 김 교수가 제시하는 화두는 무기, 즉 병장기입니다.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였습니다. 간호였던 것입니다. 집에서 부리는 그 노비한테 칼을 주면 뭐가 되는가? 가병이 됩니다. 이 가병은 곧 개인의 병사인 사병입니다. 그런데 최충원이 이의민이를 제거할 때 누구를 데리고 했는가 하면 이 가병을 데리고 했습니다. 또 이의민이도 자신의 가병을 데리고 최충원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무신 집권자들이 자신의 정권을 탈취하고 방어하는데 누구를 이용했느냐 하면은 자기 집 노비들한테 칼을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싸움을 시켜서 정권을 탈취하고 방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몰랐을 까닭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층민들의 생활은 곤궁했으므로 밀란이 일어날 소지를 안고 있었지만 고려 무신 정권기에 일어난 밀란의 경우 그들이 병장기를 손에 쥘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